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서야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요.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계엄버스가 도착하기 전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 임시 계엄사까지 만들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추가 출동 가능 부대를 확인해 출동 소요 시간까지 확인했던 상황이 MBC가 입수한 계엄사 장교의 파면 의결서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첫 소식 손하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10분 만에 용산기지 합참 지하 4층에 계엄 상황실이 마련됐습니다. 박안수 계엄 사령관은 국가 시스템 장악 등 계엄 사무를 볼 장교들부터 소집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사령관이 된 만큼 계엄사도 육군 장교들로 구성하는 게 원칙. 그러나 충남 계룡대에서 합참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합참 인원들로 계엄 상황실을 만듭니다. 즉각 집행을 위해 임시 계엄사를 꾸리고 육군 본부에서 이른바 계엄버스 타고 출발한 장교들이 도착하면 인수인계하기로 한 겁니다. 계엄사가 분주히 돌아가던 새벽 1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지만 박안수 대장 등 지휘부는 내란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안수 사령관은 기조실장 이재식 준장에게 추가적으로 가용한 부대가 어느 부대인가, 이 사단도 있지 않나, 출동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했습니다. 2시간 걸린다는 답이 오자 새벽 2시 반 경기도 양평 제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추가 투입 직전 상급 부대인 7군단장이 중단을 지시하면서 병력 이동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부 징계위는 박안수 대장뿐 아니라 이재식 준장이 계엄 상황실 구성 운영을 주도하거나 적극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2사단 출동 병력을 확인했던 건 비상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며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 준장은 계엄사 운영 여건을 마련하려던 게 아니라 기초적인 조치만 했을 뿐이고 특전사의 테이저건 사용 건의도 반대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존중 TF는 이 준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와 함께 국방특수본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최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오모 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북한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을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언론의 운영 자금을 12.3 내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정보사령부가 제공했고 무슨 이유에선지 정보사 요원들이 오 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민간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날린 무인기가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등록된 한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입니다. 북한의 정치, 사회 등 내부 동향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매체의 발행인은 오모 씨입니다. 지난해 수차례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입니다. 국제 전문 뉴스를 다루는 또 다른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등록일자와 이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들 운영에 정보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정보사 인간정보특수부대 소속인 모 대령의 지시로 소속 장교들이 오 씨 측과 접촉했고 오 씨가 활동하는 단체에게 전달된 비용이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북한 관련 정보들로 여론을 조성해 공작을 시작하기 위한 이른바 기반 조성 사업용 위장 회사들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정보사는 선관위 장악 등 12.3 내란의 핵심 부대였고 특히 전 사령관 노상원은 비선 실세이자 비상계엄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런 정보사의 공작금을 받은 오 씨가 과거 무인기 전문업체 이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정권이 바뀐 뒤 실제로 북한의 무단으로 무인기를 날린 걸로 드러난 겁니다. 정보사가 이번 무인기 사건에 얼마나 개입됐는지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전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는 별개로 민간으로 위장한 무인기 공작을 기획했던 건 아닌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보사의 개입 정도에 따라선 2차 특검의 외환 유치 혐의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밝혔고 오 씨는 MBC의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렇게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그 배후가 누구인지로 수사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해당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 간부 3명과 윤석열 피고인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단체 간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승현 기자입니다. 북한에 날려보낸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가 있던 서울의 한 대학입니다. 2024년 12월 퇴실한 뒤 현재 업체 소재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업체에서 일했던 김모 씨, 특이하게 대북 전문이사를 맡았습니다.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씨는 친한 동생들과 업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때 다니는 제 친한 동생들이랑 같이 만든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네네. 무인기를 만듭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 씨와 그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장모 씨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TF는 김 씨와 오 씨, 장 씨 이 3명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업체와 군 공장용 위장 언론사, 남북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들 3명이 밀접하게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수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오 씨의 이력은 배우가 누군지에 대한 의혹을 키웁니다. 오 씨는 2016년 자유경제원이 주관하는 제1회 이승만 시 공모전 대상에 이어 제11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보수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오 씨는 장 씨와 통일에 반대하는 보수청년단체 활동을 만든 데 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함께 일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극우 보수 세력과의 접촉면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F는 방사선,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 북한의 무인기를 직접 날렸다는 최근 오 씨 인터뷰에 대해 큰 틀에서 틀린 내용은 아니라면서도 파악한 전모가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 수사는 오 씨 역할과 다른 용의자와의 관계 규명은 물론 배후 세력 여부까지 광범위한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나서 정치 재판이라고 트집 잡은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제는 재판부가 판결문 없이 1심 선고를 했다는 어이없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판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이 시작되지도 않은 2심 재판에 대해 벌써부터 문제 삼으려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방해 1심 판결에 항소를 하면서 특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행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이 1심 판결문을 다른 내란 사건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 계엄 선포 절차나 수사 절차에 대한 검토를 넘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본류에 대한 사법적 검토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 같은 판단이 담겨 있다 보니 이같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을 뿐이고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도 가능하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물론 저희는 듣기는 시원하죠.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돼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이고 최초의 어떤 법리 해석입니다. 변호인단은 또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도 펼쳤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정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선고 당시 아예 판결문 원문이 없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판결 원문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고 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1심을 문제 삼은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나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며 2심 과정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판사 어디 갔어?
자, 이번 주부터 한덕수 피고인을 시작으로 내란 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리 사육을 위해 오랜 세월 수많은 희생을 토대로 세운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려 했던 자들에겐 가장 강력한 단죄와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뉴스데스크는 한 달 뒤 윤석열 피고인 선고 때까지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꼭 1년 전 발생했던 서울 서부지법 폭동 순서입니다. 이 당시 140여 명의 폭도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이 1년간 받은 형량을 살펴보니 절반 가까이가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 다수도 줄줄이 감형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에 동조한 자들에게 합당한 단죄인지 먼저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서울 서부지법 청사에 폭도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경찰 방패를 휘두르거나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부쉈고 라이터용 기름까지 준비해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재판부 공격에 나선 겁니다. 판사 어디 갔어? 경찰 50여 명이 다쳤고 법원 직원 다수도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6억 원을 넘겼습니다.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한 폭동에 대법관 회의는 헌법 질서 균가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으름장에 불과했습니다. 초유의 법원 폭동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폭도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형량은 그 심각성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고가 확정된 건 63명. 실형이 나온 건 절반을 조금 웃도는 33명에 불과합니다. 70% 정도가 징역 1년에서 2년 미만을 받았고 2년 이상은 10명뿐입니다.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 확정된 징역 5년이 최고 형량입니다. 나머지 29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어떻게 실형을 피했을까?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전광훈 측과 긴밀히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는 극우단체 간부도 같은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폭동 1년 됐는데 반성하십니까? 반성하십니까? 말씀 주세요. 감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사실 유리문을 소화기로 파손시킨 녹색 점포남 전모 씨는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고 민원실 집기를 부수고 전시와 함께 판사실 침입을 시도한 검은 복면남 옥모 씨는 8개월 깎였습니다. 공탁금을 냈고 반성에 기미를 보였다는 걸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본 걸까요? 반성하세요. 그때 담장 왜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1년 전 행동을 반성하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피고인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이렇게 서부지법 폭도들에게 감형이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상당수가 자신은 죄가 없어 풀려났다고 변명하고 감옥이 그립기까지 하다며 반성은커녕 폭동을 미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중 상당수는 반성이 없는 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근거도 없는 혐중구호 전파 등 극우적 활동으로 한국 사회 분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30대 청년.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먼저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원천무효!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난 지 겨우 2주 만이었습니다. 이후 극우 성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구치소 경험을 자랑하고 구속 중인 폭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요즘 막 감옥이 그립기까지 하거든요. 그 안에 아직 그 갇힌 분들은 아직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더 고통받을수록 더 강한 전사가 돼서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부지법 경내 진입했다가 구속된 유튜버 송모 씨.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자 자신은 죄가 없어 나온 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의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경험을 담은 책까지 펴낸 송 씨는 구속돼 있던 시간이 수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미화합니다. 또 다른 폭도가 썼다는 추천사에는 5.18이 한때는 폭동으로 불렸다며 서부지법 투쟁이 애국으로 기록될 거라고 주장하는 망언이 담겼습니다. 이제 저 스스로 계속 다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범죄자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범이고.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 폭도는 교도관마저 자신을 격려해줬다며 영웅 행세를 합니다. 한 교도관이 여기 서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뒤에서 저를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법원의 감형과 집행유예가 이들에게는 면죄부가 된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된 원인은 본인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읍소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군중심리로 들어갔다. 그런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상당수는 서부지법 폭동 경력을 자산 삼아 극우 활동가로 이름을 날리며 혐중과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은입니다. 이렇게 법원 난동으로 법치를 짓밟고도 반성은커녕 영웅 행세까지 하는 이들 뒤에는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폭동을 3.1 운동에 빗대고 폭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망언까지 일삼고 있는데요. 변호사, 정치인,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까지 여전히 서부지법 폭동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극우 카르텔을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구치소로 행진합니다. 수감 중인 법원 폭동 피고인들을 응원하겠다며 모인 겁니다. 서부지법 애국 시민들 지켜내자! 지난 1년 법치주의를 부정한 난동은 극우 세력에게 애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폭동이 아니라 법원과 맞선 항쟁이라며 정당화에 나선 내란 사건 변호인들. 일제와 맞선 3.1 운동과 안중근 의사 의거까지 갖다 댑니다. 119 서부 항쟁은 3.1 만세 항쟁과 또 딱 비교가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 항쟁, 저격 항쟁과도 딱 비교가 됩니다. 경찰관을 해치고 판사를 위협한 걸 담벼락 몇 장 깬 것으로 축소합니다. 열린 경내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또 그 경내에 들어가서 그 담벼락 몇 장 부쉈다고 수많은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은 폭도들이 피해자라는 엉뚱한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일부러 열어놓고 그 싹 들어가면은 그냥 싹 체포해서 좌파들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이제 이렇게 단체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 무슨 협의회를 또 만듭니다. 망상적 계엄의 근거인 부정선거의 신봉자들도 정당화에 힘을 보탭니다. 서부지법 사태는 시대 정신을 담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최일선, 최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이를 난동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비뚤어진 저항을 보듬고 인정해주는 극우의 세계관 속에서 어느덧 폭도들은 애국자로 받들어집니다. 극우 운동은 희생자가 필요해요. 극우 진영 사이에서는 저 청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다, 유공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희생자가 있으면 그 운동은 지속이 돼요. 폭동 가담자 과반은 20, 30대 청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옥중 편지를 통해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들이 이 시대 예수의 제자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법원 폭동의 출발점과도 같았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단죄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법원 폭동 당시 폭도들은 국민 저항권을 외쳤고 폭동을 애국으로 여겼습니다. 저항권 발언을 통해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기도 했지만 사실 저항권 발언을 앞세운 선동은 계속되어 왔고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입에선 같은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국민저항권이야. 밀어.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저항권 발언을 통해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전광훈 씨는 1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선동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법원 폭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받았던 공당이 앞장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 극우 세력을 끌어들여 저항권 세미나를 열고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법치가 무너질 때 어떻게 저항해서 이런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진지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제1야당이 된 뒤로도 걸핏하면 저항권을 운운하며 대여 투쟁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녹아있는 국민 저항권이라도 실행되어야 이 폭주 멈추겠습니까? 이에 발맞춰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뒤로 이들은 또다시 저항권을 부르짖으며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재판한다면 전 국민들이 저항할 것입니다. 지경 판사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폭동의 진원지가 됐던 극우 커뮤니티는 이번에도 저항권 곧 발동, 이란처럼 수만 명 죽을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유튜버들의 선동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저항권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명백히 아닌데도 적법한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또 다른 내란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사법당국에서도 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정강훈 씨도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은 저항권밖에 없다는 옥중 메시지를 통해 선동대열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임기 전부터 논란이 된 왜곡된 역사의식과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으로 임기 내내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반 만에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김 관장은 끝까지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 김 관장은 취임 전부터 독립 후손들이 부적절 인사라며 반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됐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고 취임 첫날부터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어지는 분들이 있어도 안 되겠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국적은 일본 국적입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분노했고 독립기념관 직원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공개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보훈부의 감사 결과 14개 비위가 확인됐고 취임 1년 반 만에 사실상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독립기념관장으로부터 독립기념관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리게 된 날이다. 독립 후손들과 시민들은 늦었지만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단순히 한 인사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완결되지 못한 친일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이라는 김 관장은 하지만 표적 감사라며 해임 결정을 부정했습니다. 실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관장은 대통령 재가로 최종 해임되기 전까지 앞으로 2, 3주 정도 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광복 회원들은 그때까지 퇴진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선우, 김병기뿐이겠냐면서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겪었던 공천비리 경험을 폭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나선 지 5일째. 국민의힘이 단식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천뇌물 즉각 처벌 쌍특법법 실시하라.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에서 시작된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특검법 관철을 위해 당 대표가 곡기까지 끊고 전면에 나선 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 헌금 문제가 정치권에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대표를 지낸 홍 전 시장은 공천 헌금 문제가 김병기, 강선우만의 일이겠냐며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는데 대구 경북 지역 중진 의원이 재공천 대가로 15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겁니다. 해당 의원을 컷오프 시켰다는 홍 전 시장은 또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 간부 공무원이 동대문 구청장 공천 대가로 10억 원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지난 2018년 폭로 내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동대문에 있을 때는 구청장 공천 달라고 서울시의 모 국장이 10억을 가져온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공천 시에는 비일비재하다. 이어 홍 전 시장은 그때도 공천 헌금이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만 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권을 향해 공천 특검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말 수사가 진행되면 칼날이 여야 모두에게 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돼 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로는 공천 비리를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일본 방문에 앞서 NHK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NHK가 인터뷰 기사를 공개하면서 독도라고 적은 옆에 다케시마라고 함께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NHK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다케시마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를 앞두고 공개된 일본 공영방송 NHK의 이 대통령 인터뷰 전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냐는 질문에 독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NHK는 독도를 소리나는 대로 일본어로 표기한 뒤 괄호 안에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기사 공개 이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아니라며 직접 NHK 측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관계기관을 통해 NHK에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전문 공개 엿새째인 오늘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문엔 다케시마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방일 직후 한일 두 정상 간 신뢰가 깊어졌다고 평가했지만 지난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여전히 독도와 같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첨예한 인식차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실용과 원칙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잘하는 꼼수처럼 올렸다는 게 사실은 약간 야비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청와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앞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과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한 건 19년 만인데요. 양국은 반도체와 인적 교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청와대 본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How are you? ¿Cómo está? 네. Sono molto contenta di vederla.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긴 뒤 처음 맞은 해외 정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은
이번에도 정상들을 가깝게 이어주는 가교가 됐습니다. 앞서 멜로니 총리는 9살 딸이 열광적인 K-팝 팬이라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어린 딸도 K-팝 그룹 블랙핑크의 응원봉과 모자를 챙겨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lavoro straordinario di soft power che particolarmente con il K-pop state facendo e che io sperimento quotidianamente perché come sa mia figlia è una fan del 매년 우리 국민 100만 명이 찾는 문화유산 강국 이탈리아와 K-팝으로 저변을 넓혀온 한국. 두 나라 정상은 상대국의 높은 문화의 힘을 축혀 세우며 전시와 공연, 영화와 영상까지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명실상부한 세계 문화예술의 탄생지이자 중심지입니다. 그런 이탈리아의 청소년들이 K-컬처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 밖에도 교역과 과학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과 문화유산 보호, 시민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3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조르자 총리는 올해 안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받아들였습니다. 19년 만에 이탈리아 정상의 방한과 이 대통령의 답방을 계기로 양국이 피부에 와닿는 협력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여러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파죽지세로 4,900선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꿈 같은 소리라고 비꼬는 이들이 많았는데 코스피 5천까지 이제 불과 1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5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종가는 4,904. 하루 동안 63포인트, 1.3% 올라 4,900선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5천까지 불과 1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작년 마지막 날 종가와 비교하면 16% 넘게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 거래일 기준으로 12일 연속 상승한 건데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입니다. 장을 주도한 건 로봇이었습니다. CES에서 가장 진보한 로봇이라는 찬사를 받은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고공행진을 이어온 현대차는 오늘도 16% 폭등하며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외신들은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까지 내놨는데 현대차뿐 아니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코스닥의 로봇주들도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지수도 960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은 생각보다 덜했습니다. 스스로를 관세왕이라고 칭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상무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의 관세 100%를 물리겠다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장중 사상 첫 15만 전자를 달성했고 SK하이닉스도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당장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 미국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관세까지 부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에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반도체 메모리인데 여기에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제 관심은 코스피가 언제 5천을 돌파할지에 모아집니다. 다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반도체가 우리 증시 상승을 주도해왔는데 주말 사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미국에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건데 공장을 짓건 고율 관세를 내건 우리 기업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장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구상이 필요할지 지윤수 기자가 그 셈법을 취재했습니다. 주말 사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메모리 반도체 관세가 100%가 될 거라며 우리나라를 향해 또다시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정부는 작년 관세 협상 합의를 상기시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장이냐 관세냐 어느 쪽이건 협박에 나선 미국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선택하면 미국은 자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얻게 됩니다.
공장을 더 짓는 건 무리이니 그냥 관세를 물겠다고 하면 디램 세계 3위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 관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은 어떨까? 일단 공장을 더 짓긴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파운드리와 AI칩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데 모두 러트닉 장관이 요구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아닙니다. 메모리 공장은 보안에 민감하고 각종 공정 협력업체까지 클러스터로 움직이는데 두 기업 각각 360조 원, 600조 원을 들여 이미 경기도 용인에 클러스터를 짓고 있습니다. 관세를 물게 되면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 일단 미국에 수출되는 메모리는 전체의 10%에 불과해 여파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0%는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스마트폰이나 AI 칩 등 부품으로 쓰이는데 여기에도 관세를 매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관세를 다 따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답답한 상황임에는 분명하다고. 최대 강국 미국을 다시 상대해야 하지만 협상 여건이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은 미국 AI 산업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관세를 매겨 값을 올리면 결국 미국 기업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중국이 한밤중에 요인을 체포 사살하는 인민해방군의 대테러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훈련 장면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당시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대만 지도부를 겨냥한 훈련임을 시사하고 있어서 보란듯이 훈련 장면을 공개한 목적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공중에서 주택 마당의 경계병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리나지 않는 석궁을 발사해 경계병을 제거한 뒤 드론의 폭탄 투하와 동시에 시작된 진입작전. 건물에서 나온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어둠 속으로 도주하는 사람도 곧바로 위치가 파악돼 사살됩니다. 중국 관영 CCTV가 목표 인물이라는 제목의 이 같은 훈련 영상을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테러 분자를 2분 만에 사살한다는 이 영상에서 중국군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 추적이나 불빛과 소리가 없는 석궁 사용 등 이른바 참수작전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작전 내용은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을 빼닮았습니다. 대만은 지도부를 겨냥한 훈련으로 받아들입니다. 我可是可以斩首的，在2分钟内击毙4个人，也具备了对于台独精确的制裁的能力。 CCTV 뉴 미디어 계정은 인민해방군이 라이칭더 총통에게 작전을 펼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만 포위 훈련을 통해 라이칭더가 미군 항공모함으로 피하는 길목까지 차단하는 능력을 갖췄다며 미군 특수부대는 손쓸 틈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军也一定会有一些后续的方案，比如说快速的将它转移到中国大陆，那不给美军的特种部队呢以营救的机会。 중국의 참수훈련 공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지 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하는 짓을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동시에 마두로를 잡아가듯 대만 지도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경고를 대만에도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감 표명이 나왔으니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화답할 순서라는 내용도 있지만 영악한 머리를 앞세워 세상을 속이면 안 된다며 여론조작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지는 건데요.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1년 2개월 만에 송구한 마음이라 밝힌 한동훈 전 대표. 당 지도부 안에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노골적인 비난이 나왔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기반한 평가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한 전 대표를 향해 공개 검증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친한계 최고위원이 폄훼와 조롱할 게 아니라 진심을 봐줘야 한다며 두둔에 나섰지만 당내 주류의 목소리로 확산되진 않는 모양새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좀 줄 수는 없습니까? 당 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의 단식장을 찾는 등 정치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며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권고받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도 오늘 열렸습니다. 본인 소명에 나선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 제명 결정문에서 한 전 대표와 자신을 마피아와 테러리스트에 비유했는데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윤리위원장이 지금 피조사자인 김종혁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범법 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예단을 갖고 있는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친한계와 장동혁 지도부 사이 갈등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통제를 잃은 듯 도로에서 빙글빙글 돌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음주 사고였는데요. 이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강릉의 한 도로. 반대 차선에서 갑자기 전조등이 번쩍이더니 흰색 승용차가 빙글빙글 돌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차량 아래에선 불꽃도 튀어오릅니다.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피할 틈도 없이 흰색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쯤. 피해 차량 운전자는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면서 딱 박았는데 바로 에어백 타다닥 터지면서 사고를 유발한 흰색 고급 수입 차량은 차량 앞바퀴가 빠져 날아갔는데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5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셨는데 얼굴도 좀 빨개 보이시고 말씀하시는데 좀 술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주 차량은 이곳에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100m가량을 비틀대다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경계석 인근엔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보행자가 없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고급 수입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 출석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해 3월 청도의 한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을 해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한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 16일 피해자인 60대 여성과 요양원 원장을 불러 군수의 폭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스스로 떠나진 않을 테니 최고위에서 제명해달라고 했다가 3시간여 만에 자진 탈당을 택한 건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전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징계 결정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명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예고했지만 오늘 오전 10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나지는 않겠으니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명을 최종 의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당을 떠나지만 스스로 떠나지는 않겠다는 모순된 말에 기자회견 직후 당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충돌이 되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확한 진위를 제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당법상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과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김 의원이 이런 정식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결국 당은 정당법상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는 제명이 어렵다며 김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고 오후 1시 반쯤
김 의원은 돌연 탈당계를 내고 스스로 당을 떠났습니다. 정당법이 정하는 절차로는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걸 충분히 이해해서 탈당하게 됐다. 경찰 수사까지 확대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다 야당이 공천 헌금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돌입하면서 부담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지 20일 만에 끝내 민주당을 떠난 김 의원은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선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 1000일을 기념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장애인들의 요구가 과연 무리한 걸까요? 소수 의견에서 정한솔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년 넘는 시간 지하철 승강장에 오른 이들. 1000일을 맞은 오늘도 요구는 같았습니다. 승강장에는 시민으로 탑승하지 못하는 우리의 권리가 함께 멈춰서 있었습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떨어져 숨진 후 20년 동안 안전하게 이동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2021년 12월 이들이 직접 시민들 앞에서 호소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작년 말 서울시가 관리하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지난 1000일 대부분은 비난과 조롱을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문명 시위라며! 시민들에겐 시위를 만나는 그 하루가 불편일지 모르지만 장애인에겐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간절한 몸부림은 번번이 욕설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나이 들고 지역에서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지하철과 버스를 타기 어려운 이들에게 유일한 대안인 장애인 콜택시 탑승은 여전히 운에 맡겨야 하는 수준. 서울 장애인 콜택시는 818대지만 운전원이 부족해 서너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차량 한 대당 한 명인 운전원을 2.5명으로 늘려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그래서 정당합니다. 이런 요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던 윤석열 정부는 전장현을 폭력 조장단체로 낙인 찍었고 국민의힘은 지하철 시위를 가중처벌하는 전장현 방지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민형사 소송전으로 이들을 역사 밖으로 밀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 연행된 박경석 대표 등에게 국가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출근을 방해하느냐, 그만 불편주라는 비난에 앞서 대안을 마련할 힘을 가진 정치인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질문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1976년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강을성 씨에게 오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1974년 10월 38살 군무원 강을성 씨는 이른 아침 출근길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는 강 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북한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이란 반국가단체를 재건하려 했다는 겁니다. 모진 고문 끝에 사형이 선고됐고 2년 뒤 속전속결로 집행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어떤 무슨 젊은 남자가 조그만 그 나무 상자 하나 하고 노란 봉투 하나 갖고 와서 그게 아버지 유골이라고. 재심 결과 법원은 오늘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소회를 밝힌다면서 과거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또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 일원으로서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을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첩 가족으로 낙인 찍혀 반세기를 죄인처럼 살아온 강 씨 자녀들은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간첩이라고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만들었으니 기가 막힌 거였죠.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나마 저희가 좀 위로를 받았다고나 할까요? 살아 있었다면 올해 구순이었을 고인에게 뒤늦게나마 사과는 이뤄졌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와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시간이 됐지만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은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 자녀 재산 부당 축적 의혹 등을 소명하려면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청약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냈는지 자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35% 지분이 이해운 후보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재산을 증식하는 데 큰 조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본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만족할 만한 자료를 받고 실시한 청문회는 없었다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만족하고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어요? 최상목도 그랬고요. 그 전에 한덕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의혹을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결국 후보자 없이 여야 공방만 이어진 끝에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멈췄습니다. 여야 간사가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지만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해운 후보자는 자료 제출 논란에 대해 요청한 자료 중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냈다며 혹시 더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스페인에서 선로를 이탈한 고속열차가 마주오던 다른 고속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40명 정도가 숨졌는데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백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가 선로를 벗어난 채 뒤집혀 있습니다. 기울어진 객차 안에서 창문으로 사람들이 가까스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 도시 코르도바에서 현지 시간 18일 저녁 고속열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를 향해 코르도바역을 출발한 열차의 뒷부분이 출발 10분 만에 갑자기 선로를 이탈했는데 이탈한 열차 뒷부분이 맞은편에서 시속 200km로 달려오던 열차의 머리 부분과 그대로 충돌한 겁니다. 달려오다 충돌한 열차는 철도 제방 아래로 추락했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이 열차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객차에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40명 정도가 숨졌고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쪽 열차에는 모두 400여 명 이상이 타고 있었는데 객차의 손상이 심각해 내부 생존자 구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Pues era fácil el acceso, ¿no? Por vías de servicio, caminos agrícolas, ¿no? Que al final, dado que no hay. 스페인 교통부 장관은 지금으로선 피해자 수를 확정할 수 없다며 현재 긴급한 우선순위는 피해자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구조 작업과 더불어 사고 원인이 된 열차가 직선 선로에서 갑자기 왜 탈선했는지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애틀랜타의 김하성 선수가 예기치 못한 손가락 부상으로 WBC 출전이 불발됐습니다. 송성문까지 동반 이탈하면서 유재영 감독은 대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A 재수까지 감수하면서 애틀랜타와 1년간 2천만 달러에 계약했던 김하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애틀랜타 구단은 김하성이 손가락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 최대 5개월간 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하성은 지난주 서울에서 빙판길에 넘어져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의 힘줄이 파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시즌 반등을 노리던 소속팀 애틀랜타는 물론 WBC를 앞둔 대표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지금 예비 엔트리 35명 속에서 선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어떤 생각지 않았던 변수가 있을 때는 어떤 다른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송성문까지 허리 부상으로 불참이 확정돼 내야진 구상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추가 발탁에 신중하던 류지연 감독도 코칭 스태프 회의를 소집해 대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이루수 김혜성과 함께 골든글러브 수상자 김주원이 유격수를 책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종 명단에 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주전으로 뛰는 거는 아직은 모르지만 최대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팀 합류가 유력한 한국계 내야수 휘트컴도 마이너리그에서 유격수 경험이 풍부해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새해 열린 두 번의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올해 부상 없이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등 중요한 대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기 상층으로 북쪽 강한 한기가 머무는 가운데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고기압이, 동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강한 북서풍이 불어들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상 대한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제일 춥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밤 9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3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1도로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호남과 제주엔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도 길게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엔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